이제 어제 시간도 1시 나경원 의원, 2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시 원희룡 전 장관 1시간 간격으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소통관 로비가 아주 지지자들로 뭐 붐비고 뭐 좀 섞이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잠시 출마 선언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압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출마 선언 순으로 편집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까지 하면 4파전 양상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어떻게 당정 관계를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좀 온도차가 있어요.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제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세 후보가 모두 일시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릴레이식으로 했고 분위기 자체는 대선 출정식과 좀 유사해 보일 정도로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뭐 서로의 그 진영에 그런 여러 가지 응원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구도 자체는 원희룡 후보는 친윤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원팀이다를 강조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나름의 비윤 내지는 반윤의 스탠스를 띠고 어제도 출마 선언을 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설 수 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특검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검은 하자. 근데 특검에 대해서 야당 내용은 또 반대한다. 그럼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꼬리 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앞으로도 곤혹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냥 출마 선언식만 놓고 평가를 하자면은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나마 좀 깔끔하게 그냥 메시지를 잘 냈다고 보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욕심이 많았던지 너무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오히려 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조금 이제 시작한 거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 길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A4 15장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30분 정도 뭐 필리버스터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뒤에 원희룡 4분 아주 심플했어요. 아주 심플했어요. 나는 인연이 있다 대통령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뒤에 구체적인 메시지들은 그러고 한동훈은 구구절절 해야 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구절절. 왜냐하면은 한동훈 어대안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계속 저도 질문을 계속했어요. 아니 네가 해외 직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뭐 이렇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데다가 뭐 이제 완전 대선 출마에 방불케 하는 막 이런 긴 메시지들을 가져온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으로 봤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도 나오죠. SBS 김태현 정치쇼 나왔죠. 둘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미략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 쪽으로 나와야 돼. 이건 뭐 농담이지만은 추정컨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메시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 원희룡 전 장관은 메시지를 많이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본인이 더 약간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당심에 호소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심플한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시지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공격도 많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어제 특검법에 대해서 나머지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의 그렇죠. 특검법의 입장에 대해서 나머지들이 다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순위가. 후보는 어대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1등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왜 1등이냐면은 모든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등으로 보여지고 저는 나경원 후보가 3등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제 한동훈 후보가 특검 얘기를 하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한동훈을 때린 사람이 나경원 후보였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나경원 후보는 지금 많이 조급한 겁니다. 원래는 원희룡 후보가 안 나왔으면은 친윤들 그룹이 본인을 밀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러면서 약간의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등이 튀어나온 장면이 상당히 좀 유의미했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 세 후보가 다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경원 후보는 전력이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할 때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굴복한 적이 있고 네. 또 한동훈 후보도 총선 국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기회가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그 원희룡 후보도 친윤 후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넘어설 이유 자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세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누가 돼도 이 자율성 면에서는 크게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정 관계 자체의 자율성 회복은 뭐 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 분 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못 넘어섰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이거 좀 신뢰가 좀 떨어지죠. 저는 그러니까 4명을 굳이 평가를 하자면은 1강 2중 1약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강 2중 1약. 예. 네. 그러니까 2중은 뭐 1강은 당연히 한동훈이고 2중이 원희룡, 나경원이 약간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1약 이제 윤상현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의원은 특히 당원들한테는 고연령층 남성 당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하고 붙었을 때도 당원 투표에서 1등했습니다. 그때 네. 이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개인적 인기가 상당히 있는 분이고 항상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 약간 서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나왔을 때 연판장 사태로 약간 피해자 서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짠한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윤 주주들이 밀고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분의 여론조사가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여론조사는 안 나올 거예요. 당원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8대2니까 그게 엄청 크지는 않지만은 생각보다 원희룡이 잘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이중으로 엎치락뒤치락 할 거고 윤상현 의원은 조금 나경원 의원하고 캐릭터가 겹쳐요. 여러모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당선돼서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입증했다라고 두 분 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권 당권 분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아예 이번에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네. 당권 대권 분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도 다 겹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는 기본적으로 센 발언을 하는 사람이 더 주목받고 더 유리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센 발언하고 있고 원희룡도 어쨌든 자기 포지션이 있고 두 사람이 약간 샌드위치인데 그러면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개인적 인기가 떨어지는 윤상현이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저는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이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이고 만약에 한동훈이 40 뭐 몇 %로 1등으로 올라가지만은 결선 투표에 원희룡이 올라가느냐 나경원이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될 거다. 1대1 구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 구도 면에서 이게 물론 결선 투표가 당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인위적인 단일화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완주는 하고 한동훈 후보가 어대안으로서 50%를 넘으면 1차에서 끝나지만 안 되면 이제 결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도 자체가 나경원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이냐 반윤이냐를 정해놓고 구도를 잡고서 싸웠어야 되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조직표가 지금 분산되고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랑 나눠먹는 구도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다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원희룡 한동훈 이 구도가 더 구체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밴드웨건 효과도 나면서 아무래도 더 관심을 받는 두 후보에게 관심이 몰리고 그럼 지지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그 지지층 중심으로 여론조사는 1등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2등, 3등이 나경원 의원. 이게 그 둘의 이제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당원이랑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랑은 또 약간 달라요. 다를 수도 있고 예. 전당대회율이 8대 2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전대룰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관전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아니 그리고 친윤 후보들이 과거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4%짜리를 52%를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대통령의 힘은 좀 많이 빠졌다고는 보더라도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경쟁력이 나름은 있어요. 김기현 대표랑은 좀 다른 면은 있어서 만약에 친윤의 조직표까지 붙어서 둘이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저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어제 첫 데뷔가 너무 중요한데 첫 데뷔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전 앞으로가 좀 많이 걱정이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안 끼는 외곽에 있는 후보들의 집중 타격을 또 받잖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내지는 바깥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 큰 스피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내공을 가지고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전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사실 특검법이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올랐어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대표가 된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보면 이제 아까도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규명할 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 분명히 했어요.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 골라야 한다.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는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윤 선언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고심을 한 거로 보여요. 고심의 고심. 예,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야당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조건은 다른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걸로 이게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명박 BBK 특검 때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가 보면은 이제 이명박의 면죄부를 주고 꽃길을 깔아준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티는 내고 약간 결과적으로 이거를 무산시키고 약간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전략적 고민의 결과다. 고민의 결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을 또 키워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뭐 딜을 하거나 이 상황에서 뭐 그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앞서서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사실 10초 통화 뭐 대충 저 출마하겠습니다. 뚜뚜뚜 뭐 거의 이 수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제2의 폴더 인사라고도 또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너무 반윤으로 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우는 대통령한테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보수가 예의 범절 이런 거 되게 따지기 때문에 뭐 진보도 그렇지만 더 많이 따지니까 막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막 계속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메시지들이 사실 말이 길어지고 뭐 길게 좀 혓바닥이 길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속된 말로 이렇게 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쨌든 공격의 포인트는 점점점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 그러니까 공격 받을 포인트가. 예. 근데 저는 그 윤석열, 한동훈 이 둘의 관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후보가 반윤 노선을 갈 수 있느냐, 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검사동일체 사이이기도 하고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10초 했냐 이걸 가지고서 또 자기 자신의 그 홍보를 삼는 이런 것 자체가 이 반사체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윤의 신용을 하고 있다. 신용에 저는 포인트를 주고 싶고 이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법원장이 고르자고 했는데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면은 여당이 사실상 임명한 대법원장에 의한 특검이니까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대법원장이 선정했던 특검들은 또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특검 중에 성공했던 사례는 야당이 추천을 했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고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추천을 했던 박영수 특검의 일원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전 이분들이 지금에 와서 최혜병 특검의 위헌성과 독소 조항을 주장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특검을 아예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위헌된 특검에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니 그것도 사과하고 이번에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백보양보를 하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정당했고 지금에 와선 독소 조항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알 권리 차원에서 권력자를 수사할 때는 브리핑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있었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
거기에 보면은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이 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도대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자기들이 특검 받을 때는 독소 조항이니까 빼야 되고 또 본인들이 김정수 특검할 때는 그 조항을 넣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국민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짧게 그 대부분 다 동의하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해요.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판결을 하는 게 판사잖아요. 그렇죠. 다 판사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장된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심판이 선수까지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이어까지 임명을 하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임명하는 게 문제다 그랬는데 심판이 그러면 이거는 되냐 이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얼핏 보면은 이게 중립적으로 보이지만은 저는 특히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게 한동훈 전 위원장 발언이 캠프에서도 생각보다 워딩이 셌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임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하다. 굉장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주류들이 주로 때리는 주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강남 좌파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체성. 정체성의 문제고요. 소위 말하는 조국 흑서를 썼던 분들, 뭐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 주변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주류 입장에서는 뭐 공격할 거리기도 하지만은 되게 좀 궁색한 게 아니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손잡고 안철수 후보랑도 단일화를 했고 그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주류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보수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핵심은 8대2라고 하는 당심이 80%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정체성 공격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류들의 공격 방식이 뭐 맞다 이렇게 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사실상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안보를 강조하고 나는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지금 보수 주류에서 쓰는 논리는 아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소속되지 않았냐 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경선 과정 내에서 상당히 이런 공격들을 버텨내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인다. 이미 그 극우 유튜버들은 다 이 공격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강경 보수파 유튜버들은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를 딱 테마로 삼거든요. 그게 한동안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뭐 이름 걸기만 하면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났다 이러면. 요즘은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 건 맞는데 저는 제일 웃긴 게 뭐 강남 좌파네 뭐네 하는데 진짜 강남 좌파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닌가요? 진짜로. 진보의 오땡땡이라고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뭐 크로이 목마니 뭐 뭐니 뭐 하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 가장 존경한다. 뭐 이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 뭐야 언젠간 알게 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가 원래는 뭐 민주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뽀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뽀개버리겠다. 내가 3개월 만에 뭐 당을 완전히 하겠다. 무슨 약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확실히 용병을 잘 써요. 저는 그래서 공격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보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많이 갈렸어요, 진짜로. 반윤하고 반환하고 그러니까 뭐 친윤하고 친한하고 많이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 포지션에서는 공격을 계속 받지만은 또 다른 분들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 뭐 장동혁 의원부터 해가지고 뭐 박정훈도 지금 박정훈 의원, 네, 송파 그분도 붙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정책선 논란이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보수는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도 그 비슷한 논리를 쓰던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열애로 해주고 한동훈부터는 확실하게 노선 정리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박정훈 의원이나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 일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류들은 영남
그러니까 TK, PK 그리고 강원도까지가 주류들이거든요. 네. 워낙 그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전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핀셋 검증하겠다라고 들이대면은 저는 뭐 그거 버텨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의원 만나서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덕담을 하셨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게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단계에서 특검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설 의도가 나는 없다라는 자기 고백 같아요. 이건 반윤 선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윤 신용 선언이죠. 신용 선언. 신용 선언. 그러니까 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유죄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김건희 여사도 향유를 해야 되고요. 다만 수사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가 이제 저의 주장이고 지금 이분들의 논리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권익위의 유권 해석도 우리가 봤고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검찰도 이원석 총장이 입만 살았지 거의 권력의 애완견처럼 지금 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자라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지 말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사의 ABC라고 하는 명품백을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으로 문자 카톡이 청탁이 오갔다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부르는 게 이제 특수수사의 ABC인데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관련자들만 불러서 한다는 것은 주변머리만 긁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게 뇌물이냐 뭐 대통령 기록물이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 명백하게 뇌물이거든요. 그럼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뇌물이 아니더라도 알선수재 혐의는 최소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YS 아들 현철 씨나 그리고 DJ 대통령 아들도 다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만 열애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도 진정하게 민심을 쫓겠다라는 말이 진심이라면은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수사 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내는 게 정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인규 변호사께서 아주 이제 정석인 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사파평론을 좀 해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왜 최상병은 조건을 다해 주렁주렁 달긴 했지만 어쨌든 받겠다고 하고 김건희 특검은 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안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명품백 사안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니까 법리 판단만 남은 거니 특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 논리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에 거는 최상병 특검은 검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사실상 두 번째 거는 검찰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있었던 일에 있었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책임으로 봤을 때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니까 예. 장관일 때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거죠. 특검 검사들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이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피셜 삼류 평론가인 제가 하나를 하자면은 사파평론으로 하자면 사파평론.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VIP 1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V0는 김건희 여사구나라는 거를 그냥 사파평론을 하자면은 이게 복잡한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싫어하게 됐어요. 여러 루트로 제가 이제 들은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싫어할 수도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네. 그런 거지. 자,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진표가 한동훈 대 나경원이 될 경우에 그러면 용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물론 이제 본인들은 개입도 안 하겠다, 뭐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둘 다 싫은데 누구를 더 싫어할 것인가. 거기까지. 사파평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둘 다 반대하면 둘 다 반대하고 둘 다 찬성하면 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파평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거를 입장을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니까 이 당권 주자들 간에 벌써 신경전이 굉장히 뜨거운데 나경원 의원이 차기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이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꿈을 크게 가지셔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거 뭐 초등학생이 수학과 다니는 대학생한테 수학 가르치는 느낌 비스무리한데 저는 근데 우선은 나경원 후보는 이분이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 그게 일단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뭐 굳이 나간다면 다음에 뭐 서울시장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세평은 많았는데 본인을 스스로 나경원 후보 본인 자신을 대권 주자로 전제해놓고 나 대권 안 나갈래라고 좀 생색을 내니까 좀 많이 어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유력한 후보면서 당권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일종의 물타기 비슷하게 해서 아 모두 다 꿈을 크게 갖자. 당신도 당대표도 하고 대선주자 될 수 있다라면서 막 꿈과 희망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도 당권도 지금 험난하지만은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도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당대표 잘 뽑고 뭐 잘하면은 대선주자 될 수 있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니 뭐 큰 꿈을 많이 너무 나경원 의원은 자주 꾸셔서 문제가 아닌가요? 꿈을 자주 꾸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경원 의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난가병이 있다 뭐 이런 정치권의 예의가 있어요. 선거에 계속 자주 나오시고 이번엔 난가 했다가 또 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그 상습 출마라는 아, 거죠. 난가? 예, 이번에 예, 난가? 예, 예. 뭐 그래서 꿈이 작으신 분은 아니고 오히려 꿈이 큰 분인데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조금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메시지가 너무 흐리멍텅하다 사실은. 예, 진짜로 흐리멍텅하고. 좀 더 선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누구의 반사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반사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립각으로서만 이분이 본인의 메시지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친윤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또 친윤한테 붙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메시지를 좀 세게 내줬으면 좋겠다. 본인만의 메시지를. 예.